자, 오늘의 주제는요. 규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 아무리 규제가 강하더라도 또 오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즘 또 최근에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제가 오랫동안 지금 24년이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한번 이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지난해 11월부터 17주 연속 하락, 강남 4구 매매 거래량 10분의 1도 안 돼, 작년에. 자, 이런 기사들 나왔죠. 그래서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팔고 싶어도 주택 보유자들은 언제 팔아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매수 희망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까 우려에 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역대급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란 이런 타이틀 아래 지금 보면은 올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발표되는 4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시장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맞는 얘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게 아니라 과연 그럴 것인가. 지금 주택 공시 가격 일단 예정 가격이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별로 집값도 안 올랐는데 많이 이 주택 공시 가격이 올라서 반발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택 공시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매물이 많이 쏟아질지. 야, 그러면은 쏟아질 수도 있지만 많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항상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요.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 즉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주변에 가격들이 많이 오르니까 같이 따라서 많이 오른 그런 아파트나 그런 매물들은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지가 뛰어나고 보유 가치가 큰 매물, 그런 것들은 우리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랬죠. 똘똘한 주택 한 채는 가지고 있자. 이런 심리가 지금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시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거래 절벽이라는 용어가 지금 신문 기사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거래 침체가 아닌 거래 절벽.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실 단어거든요. 거래 절벽.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 수요도 없고 매수 수요도 없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거래 절벽이라는 게.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항상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거래 절벽이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부동산 건설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서는 과거에 부양책을 펴왔고요. 부양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이제는 집값이 오를 거다 기대감에 전세로 살던 분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매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강한 규제책을 내놓죠. 그러면은 또 매매 수요가 규제가 강하니까 전세로 늘어나게 돼 있죠. 이동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매매 수요 증가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항상 부동산의 역사는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이거든요. 모든 게 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사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아. 아유,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팔아야 돼. 이럴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떤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지 마라.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가 많으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사지 마라. 대출 안 해주니까 사기 어렵죠. 투자하기가. 자, 그런데 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 상향,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게 또 상당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에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이런 논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어떤 단지의 가격이 뭐 1억이 빠졌다, 2억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실거래는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 최고로 높은 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이 된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거는 시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호가만, 그러니까 단지에서 그 단지에 몇 개만 매도가 되는데 한두 개 매도가 되면 그게 이제 호가가 되는 거잖아요. 실거래가. 그거는 시세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가격 하락 이런 뉴스들 있죠.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가격이 하락했다. 2억 빠졌다. 그거는 그 특정 단지에 매물이 그렇게 가격이 하락한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가격 하락 뉴스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단지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없는데 호가만 막 올라가요. 그거는 실제로 그게 호가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하고 뭔가 투자 계획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규제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차별화는 극대화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오르지 않는 것과 오르는 것이 양극화 시장. 양극화 지금 계속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해왔죠. 앞으로 시장은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 한마디로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도 이 25개구가 전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개발이나 어떤 개발 계획이나 교통 호재나 일자리 이런 각종 호재들이 있는 데는 오르고요. 그런 호재가 없는 데는 안 오르는 양극화로 진행이 된다. 이거는 서울뿐이 아니라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대도시들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살아있는 부동산은 오른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모든 집값이 다 떨어져야 되죠. 예,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어느 지역이건 간에 전부 다 하향 국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자, 이게 집값이 떨어질 때 봐. 서울의 경우는 떨어진 곳도 있고요. 오른 곳도 있어요. 작년 연말에 최고점을 오히려 넘어선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자, 이러면은 현재 상황은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어서 즉 유동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마음대로 어디에 이렇게 지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가격대가 좀 이렇게 중저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살아있어서 지금 매도 매수인 간의 눈치 보기 장세지 지금은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단 지역적인 차별화는 여전히 지속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환위기 금융위에도 돈 번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단지 소수일 뿐이에요. 그때도 돈을 버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류인데요. 한 부류는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부해서 야, 이거 외환위기 생길 것 같으니까 현금을 이 부동산을 전부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이 한 30%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때 부동산을 샀던 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그냥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던 분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더 올랐죠. 두 부류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때 고금리에다가 막 집값 떨어지니까 다 팔고 이런 상황이 됐던 시절이 어떻게 생생히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소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 때 매수했던 분들은 시간은 걸렸지만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정책의 흐름이 지금은 더욱 중요한 시기다.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호재가 이런 어떤 규제와 별개로요. 호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호재의 크기. 어떤 데 호재가 똑같이 있더라도 호재의 크기가 이 가격의 격차를 결정하거든요. 가격을 더 많이 상승해 주느냐. 호재가 작으면 가격 상승이 작은 거고요. 크면은 엄청 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서울 같으면 서울시 기본계획이고요. 부산시 같으면 부산의 기본계획이죠. 그걸 잘 살펴보면 어디가 과연 가장 중심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의 마인드를 저는 꼭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본 분들은요, 이 돈을 부동산 투자해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돈을 모은 사람들, 재테크에 성공한 분들은요, 늘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지 항상 부정적인,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이 꼭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자. 그렇다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좋은 얘기.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영국 시인인데요.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자,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한순간의 선택, 이게 미래를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글을 보고서요. 교과서에 있던 글인데 그거 보고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두 갈래 길 중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게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의 선택을 잘 하셔서 미래를 밝게 펼쳐나가시는 저희 카페 우리 투자 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